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용인시 수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준행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원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후보 초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 규정에 따라 초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년간 지역의 일꾼을 뽑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2명의 초청 대상 후보자가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춘숙 후보입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이상일 후보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시작 발언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용인시 수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준비한 공통 질문을 사회자가 질문하고 각 후보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서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가 답변을 하면 이에 대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정책 검증 토론을 위해서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이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사회자 공통 질문에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토론회에 앞서 각 후보자들께서는 앞에 있는 타이머를 보시고 답변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10초 전 초록불이 들어오고 답변 시간이 다 되었을 때는 빨간불과 함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때 화면은 사회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해서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인신공격이나 비방, 허위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후보자 자신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과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서 시작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언 시간은 각 후보자에게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춘숙 후보자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인시 병 주민 여러분. 이번 21대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정춘숙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 또 용인시 관계자 여러분, 또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국민이 함께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일들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우리는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또 우리를 따라 배우고 싶어 하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를 함께 힘차게 이끌어갈 수 있는 후보를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후보 저 정춘숙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는 우리 수지구에도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수지구는 지난 10수년간 한 당이 국회의원을 독점해 오면서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지 119 안전센터 가보셨습니까? 20년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번에는 바꿔야 합니다. 바꿔서 수지를 대한민국의 모델이 되는, 세계적인 모델이 되는 그런 수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힘차게 성장해 나가고 용인 수지의 미래를 확실히 바꿀 수 있는 후보, 총선에서 힘있는 여당 후보로 일자라는 정춘숙, 제가 여러분과 함께 수지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힘으로 수지를 반드시 새로운 수지, 멋진 수지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미래통합당 이상일 후보자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수지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상일 후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3년이 다 돼갑니다.
2년 전에 용인의 권력도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수지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많은 기대를 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충분할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한탄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지에 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 문재인 정부 잘 못한다, 참 경제 힘들다, 민생 힘들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춘수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가 존경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정말 전 세계가 문재인 정부를 존경하고 자랑으로 삼고 있나요? 선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기회를 받은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을 때는 책임을 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의 책임, 지난 2년의 용인시 권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묻는 선거가 아닐까요? 정말 우리 시민들께서 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당을 지지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에 많은 실망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책임을 묻는 선택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안을 찾는 겁니다. 그 대안 미래통합당 아닐까요? 미래통합당 부족한 점 많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미래통합당에게 힘을 주신다면 반드시 견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의 첫 번째 주제는 보육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육 정책이나 초등생 돌봄 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과 초등생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누어져 있는 정책 때문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과 돌봄 정책,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상일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지난 10년간 150조 원의 예산을 우리가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출산율 지난 10년간 0.98인가 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대한민국 미래가 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보육이나 돌봄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 주택 문제 해결, 교육 문제 해결, 보육 돌봄 문제 해결, 종합 세트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과연 그런 종합적으로 정책 접근을 하고 있나요? 소위 말하는 정책 믹스를 제대로 구사하고 있나요? 우리 현장에 계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아마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런 대안 중에 하나로 우리 지금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3인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좀 더 파격적으로 2인 이상에 대한 혜택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써서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현 정부의 주택 공급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수요만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 주택 공급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주택 정책, 교육 정책 펴서 종합 세트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정춘숙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가름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야말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정말 복합적인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보육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기도의 조사, 2019년 조사입니다. 살펴보면 저출산 가장 시급한 저출산 정책으로 공보육 강화를 꼽고 있습니다. 공보육이 27%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워킹맘의 95%가 자녀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미 제출한 바가 있고요.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민간과 공공의 격차를 줄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줄여서 모든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던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자랄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미 청년 주택들을 신설하여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정책을 이미 펴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한 저출산에 관련된 혼인과 가족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리라 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제는 지역 공공의료시설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5년 메르스와 지금의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모두 공공의료시설 부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긴급의료시설을 가동하고 있지만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실이나 시설은 크게 부족해서 확진자들이 병실이 나기를 기다리는 일도 수두룩합니다. 감염병은 앞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긴급한 사태이고 매번 민간 의료시설에 의지할 수 없는 만큼 어떻게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야 할지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정춘숙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용인시는 지금 이제 108만 거대 도시입니다. 현재 그 4월 4일 기준 50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큰 도시에 응급실을 갖춘 공공의료원이 없습니다. 저는 공약 중에 이런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응급실을 갖춘 공공병원, 가칭 용인의료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종합병원을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수지는 20분 이내의 거리에 아주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동백 세브란스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병원보다는 응급실을 갖추고 그리고 음압 격리 병상을 갖춘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성남과 비교해도 용인시가 훨씬 많은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인의료원을 수지구에 신설하는 것을 제가 정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공의료원이 좋은 점은 무엇이냐 하면 의료 응급실을 운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성남시 의료원 같은 경우도 1,400병상이 넘는 서울대병원보다 격리병동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의료시설을 갖춘 의료시설을 강진시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전체에 공공의료시설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지금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공공의료시설이 확충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네, 자 이상일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사태로 이제는 우리가 보건복지라는 개념보다는 보건안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링거 주사나 마스크나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많은 소위 물자들을 비축하지 못했습니다. 보건안보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비축을 하고 공공의료 기능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공의료시설을 곳곳에 다 짓는 것만이 과연 능사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공공기관들이 세금 낭비에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의료의 서비스의 수준을 공공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능을 바꿔서 또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꼭 필요한 곳에서는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예컨대 지금 각종 병원들의 기능을 공공화를 시켜서 우리가 공공시설로 사실상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용인의료원 신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지구에 과연 신설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당장 우리가 갖고 있는 병원들의 그 기능을 공공화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난개발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용인 수지 지역은 급속한 개발로 난개발의 오명을 쓴 지역입니다. 도로는 차로 가득 차고 학교 교실은 비좁고 광교산 주변 녹지는 훼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지구의 지역 개발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상일 후보자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수지 시민들께서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난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일 겁니다. 우리 수지는 용인시 땅의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35%가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난개발의 피해를 우리 수지 시민들이 겪고 계십니다. 체육시설, 문화시설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난개발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더불어민주당이 용인의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도 난개발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천동의 물류단지와 관련해서 용인시는 거기에 상업시설 일부와 또 주택시설을 짓는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 시민들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미 살고 계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앞으로는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매우 부족하게 느끼는 것은 교통 인프라입니다.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 확충해서 우리 수지 시민들의 삶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진산마을 앞에 과거 롯데마트 부지에 또 고층 아파트를 들어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아닙니다. 이제는 이미 살고 있는 우리 수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체계 있는 개발 꼭 용인시가 책임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춘수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네, 수지구가 대한민국에서 난개발의 어떤 그 지역으로 이런 오명을 쓰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주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개발되고 있는 많은 지역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시장 때가 아니라 이미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시장 시절에 허가가 났던 부분들이고요. 경사도 완화도 그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번에 저희 용인시는 용인시 성장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수지구 광교산 일대 고기동,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풍덕천동 일대를 주거형, 근생형, 혼합형, 산지형 이렇게 4개 방안으로 나누어서 주거형에는 공동주택이나 공장을 못 짓게 하는 것, 그다음에 근생형에는 지역의 공장이나 건물을 건립할 수 없도록 하고, 산지형에는 공동주택 못 짓게 하고, 산지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창고를 못 짓게 하는, 그래서 녹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 용인시 성장 관리 방안이 잘 지켜지는 것이 먼저고요. 두 번째로는 용인시 우리 수지 전체의 그 개발 계획이 함께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공원의 자연 조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지구가 난개발의 오명이 아닌 살기 좋은 수지구로 만들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4번째 공통 질문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 국민이 사용한 총 사교육비는 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년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의 증가는 공교육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공교육을 더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충숙 후보자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가 쏠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교육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허리가 휜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익숙한 말이 되었습니다. 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19년인데요. 보면 차교육 총액이 20조 9,97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도 용인시 초중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이 56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지교 같은 경우는 처인구보다 1.8배나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 간의 격차 심화, 또 재수생 양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 수지구청 사거리만 가도 학원 셔틀버스로 인해서 교통이 마비가 될 지경입니다. 저희는 시도교육청 또 교육감과 함께 교육 환경과 사교육 부분들을 줄여 나가고 그러면서 공교육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맞춤형 선택형 교육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 적성들을 고려해서 방과 후
학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요. 학생이 학습한 내용 중심으로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학교 공교육이 더 강화되는 이런 교육 정책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네. 자, 이상일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좀 갈팡질팡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처음에 수능 중심으로 강조하다가 이제는 정시 중심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정시 50% 이상 확대 주장하니까 정부가 이제 따라와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강화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육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가? 학교가 제대로 돼야 되겠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보다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현장, 현 정부 들어서 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교육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학원으로 가고 사교육비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헌신적으로 보다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인 방안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교장 공모제, 과연 우리 학부모들께서 만족하십니까?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서도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무자격 교장들, 특정 단체에 속한 선생님들께서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 기준에 비춰서 지금 교장이 되고 나서 과연 학생들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공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장 공모제도 바꾸고 대입제도 바꿔야 된다. 네. 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가 답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행을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고 이에 대해서 다른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후보자의 답변도 잘 들으시고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주변 국가의 외교 문제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정액, 그리고 미중 간의 경제 분쟁,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 등 최근의 외교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적 입지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일 3국과의 관계 설정과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두 분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전춘숙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네, 문재인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전쟁 불용이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일관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평화올림픽을 계기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또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남북미 북미 간 새로운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9년 북미 제2차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어서 장기간 한반도가 조정 국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상황이 국민들과 또 전 세계의 어려움과 함께 또한 변화의 요청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이것이 우리의 지향점이고요. 이런 속에서 미국, 중국, 일본과 외교 관계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이미 보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과정에서 중국과의 우호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국과는 방위 협상이 어렵게 이루어지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우호 관계로서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본과는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일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행어가 있죠. 내로남불, 그다음에 외교 참사.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외교 지금 장관을 비롯해서 정말 형편없지 않습니까? 언론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의전이 중요한데 의전 실수도 수없이 나와서 대통령이 여러 정상들과 기념사진도 찍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북한을 우리가 지금 2년 이상 기다려줬습니다. 북한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북한 비핵화의 입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 문재인 대통령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와 다르지 않다.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북한 이제 비핵화 아예 안 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평화입니까? 북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공갈 협박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그 북한에 대해서 할 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 국가의 품격 좀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 2년 이상 기다렸는데 북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중국에 대해서도 역시 비굴하지 않습니까? 좀 당당한 대한민국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집권하는 동안에 만들어 주십시오. 네, 자 이제 보충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정춘숙 후보자가 이상일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이상일 후보자가 뭐 외교에 있어서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북한과의 그 전쟁 위협이 굉장히 코앞까지 왔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국과 우리의 관계를 봤을 때 어떤 점이 도대체가 비굴하다는지 오히려 중국과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답변해 유지하고 주십시오.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단호한 태도 취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도발할 때 단호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유엔 안보리에 가서 북한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계속 강도 높게 취했습니다. 그랬던 북한 어떻게 됐죠?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바로 박근혜 정부의 그런 대북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고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김정은이 위장평화 공세에 취한 거 아닙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달라진 거죠. 북한이 왜 그런 태도를 취했겠습니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정말 견디기 힘드니 북한이 소위 위장평화 공세에 취한 거 아닙니까? 유화 정책으로 나와서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환심을 사가지고 국제사회 분위기를 흐트러뜨려 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걸 받아서 지금 유화적인 정책을 취했는데 북한의 핵 문제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까?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하면 뭐 합니까?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일은 뭘로 하는 겁니까? 성과와 결과로 하는 겁니다. 북한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은 배째라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북한에 대해서 왜 책임감을 못...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상일 후보자가 정춘숙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정춘숙 후보님께 북한 비핵화,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개념이 뭔지 묻고 싶고요. 대한민국과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개념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비핵화를 완전히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북한과 대한민국 또 미국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전쟁까지 치렀던 냉전의 시기가 있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그런 태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대응의 결과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평화를 얘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고 수많은 국민들은 전쟁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북한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합니까? 전쟁이 언제 날지 몰라서 두려워해야 합니까? 지금 북한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미국에서도 지지하고 있고 미국에서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은 우리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과 대한민국의 비핵화는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폐기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계가 어저께 오늘 만들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나 단호하게 진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도 더불어민주당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국회 신뢰도 제고 방안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20년 2월 20일 발표한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으로 국회가 뽑혔습니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지금까지의 국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한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일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19대 국회도 국민의 신뢰를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법안 처리율이 한 42%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20대 국회는 훨씬 나빠졌습니다. 법안 처리율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한 30%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계시지만 국회 전체가 지금 여야가 생산적인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여야 공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여당, 또 국회에서 원내 일당 아닙니까? 여당 책임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전까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을 벌였습니다. 여당이 벌였습니다. 뭡니까? 소위 쪼개기 국회라는 겁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 25년 했는데 쪼개기 국회라는 건 처음 봅니다. 국회를 통상 열면 한 30일 엽니다. 그게 임시회의인데 쪼개기 국회 어떻게 했습니까? 이틀짜리 사흘짜리 열어가지고 소위 민주당이 원내 교섭단체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원내 제2당인 원내 제1야당을 무시하고 6석짜리 정의당 등과 힘을 모아서 과반 넘겨서 국회를 완전히 좌지우지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생산적인 국회입니까? 이런 데 대한 책임의식 느껴야 되고요. 이런 국회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이번에 처리된 선거법 개정안 민주당도 바꾸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국회 제대로 운영해 주십시오. 네, 정춘수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네. 국회의 이런 파행적인 운행 또 비생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의 책임이 있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국회를 보면 사실은 야당의 지속적인 국정 발목 잡기, 여당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정하면 무조건 안 해준다. 이런 식의 태도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에 대한 실효적인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의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의 어떤 그 과오를 타산지석 삼아서 강력한 국회 개혁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시적인 운영이 국회가 상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법사위를 개혁을 해야 됩니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의 권한을 심사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지금 국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굉장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할 거고요. 국회의원들이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10% 그 불출석 전체 일수의 10% 이상일 경우에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국민들께서 법안을 그 국회에 요청하면 일정한 정도 숫자 이상이 되면 법안이 상정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각 후보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상일 후보자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이번 4.15 총선 어떤 제도로 치러집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내용은 정말 복잡합니다. 국민들 잘 모르시죠? 이 제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정의당 등 소위 추종 정당들하고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를 그런데 만들어 놓고 이 다음에는 이거 안 쓰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쓰겠다고 이 제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정춘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게 된 것은 선거에 있어서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는 그 나라의 사람과 자연이 다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정치학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는 50대 이상의 남성의 엘리트 중심의 이런 국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수자의 목소리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대표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2018년도 말에 이미 나경원 원내대표도 합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지금은 미래통합당이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협상에 임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런 협상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군분투했던 다른 정당에 대해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전 자유한국당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았던 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대표성과 비례성의 확대라고 하는 원래의 목표가 훼손되었고 이래서 선거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춘숙 후보자께서 보충 질문하시겠습니다. 지금 국회의 그 신뢰도 제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저한테 질문해 주신 말씀 그대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미래통합당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 여러분께 사죄해야 합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국회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일단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야기부터 제대로 바로잡겠습니다. 2018년 말에 합의를 했죠, 여야가. 그 합의문 보셨습니까? 합의문에 준연동형, 당신은 연동형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한다. 그렇게 합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변화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동형을 도입하려면 개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합의문 제대로 살펴보시고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말 개혁적이고 비례성 등가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한다면 미래통합당은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런 제도를 하려면 대통령 이 정부제, 중심제는 안 되고 의원 내각제나 의원 집정부제에서 맞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한다. 그 제도를 굳이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고육지칙으로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공언을 했어요. 국민 앞에 공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민주당 뭐라고 했죠? 각종 비난 퍼부었죠. 그랬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뭐하고 있습니까? 더불어시민당 만들어서 위성 비례정당 만들어 따라와가지고 이제 심상정 등 정의당에서 노발대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버스가 똑같습니다. 이런 정당을 왜 이렇게 만들고 이제 와서 이 선거제도를 없애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유형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이번 공통 질문 주제는 국가재정 운영 정책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경제적 구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구호 조치를 반기면서도 한편으로 세금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춘숙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네,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확진자가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구호 제치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필요를 느끼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포괄적으로 모든 피해 국민에게 지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책으로 중소기업 또 2차 대책으로 저소득층 근로자 중심으로 그리고 3차 대책은 자영업자, 중소기업 또 대구 경북에 대해서 집중하고요. 4차 대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이제 100조 대의 금융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긴급 재난 지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서 2차 추경을 지금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달 국회에 제출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본 예산 중에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원 예산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채를 지금 발행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국고채 이자 상환 절감분, 또 유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절감, 그다음 코로나19로 인한 뭐 ODA, 또 농어촌 사회간접자본 삭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용인시 또 경기도에서 10만 원씩 또 국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지켜가겠습니다. 네, 이상일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조정을 하겠다는 건 반가운 일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이 국난과 가까운 이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지 않은 불용액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예산 재편성을 통해서 긴급 구호를 좀 하자. 긴급 재난 기금에 준하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투여하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이 그걸 수용한 것 같으니 환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 정부가 또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가 굉장히 나라 빚을 늘려가면서 후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이런 걸 최대한 막고 예산 재편성을 통해서 속히 긴급 재난 기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을 정부가 국회와 협의해서 해주길 바랍니다. 현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각 가정에 100만 원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기준이 소위 소득 상위 30% 빼고 나머지 70% 가정에 주겠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불분명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소득 기준으로 할 건지 건보 기준으로 할 건지 지금 불분명한데 이거부터 제대로 해두시고 지금 경기지사 이재명 이분은 10만 원 못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다 책임지라고 하는데 제발 여당끼리 손발 맞추시기 네, 자 이제 보충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춘수 후보자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서 국난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다 주자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알고 싶고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과 정부는 소득 기준으로 가구 70%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30% 빼겠다는 건데 차라리 그걸 100만 원씩 준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예산 재편성을 통해서 재원을 제가 알기로는 한 25조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마련을 해서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는 게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우리 정춘수 후보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상급식이나 각종 우리 아동복지와 관련된 수당에 있어서 차별을 두질 않습니다. 전 국민에게. 누구에게나 다 주는데 왜 갑자기 전 국민에게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소득의 70% 가정에만 주겠다고 하는지 이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지 이걸 좀 더 설명을 듣고 싶고요. 경기도에서 10만 원 내는 거 반대하겠다고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으면 정부가 책임져라. 경기도가 따로 10만 원을 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손발이 안 받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문 드릴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상일 후보자의 보충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정부는 재난지원기금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소득 가구 70%에 줄 건지 우리 정춘수 후보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내 현 정부 내에서 혼선이 왜 생기는지 이 혼선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5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사실이라면 저희가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전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서는 항상 선별적 복지를 얘기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현재 저희 당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부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향적인 대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갖고 손발이 안 맞는다라고까지 표현하실 것은 없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70%를 생각했을 때는 건보 기준으로 해서 재산까지 생각했던 부분이 있지만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성격 그대로 사실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주신 대로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야가 힘을 모아서 정부에게 의견을 내고 또 이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같은 방식의 토론으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부동산 경제 대책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용인 등의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지난 2월 20일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후보자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이상일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이 정부 잘하는 거 곰곰이 생각하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우리 경제 민생 지금 형편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외교 참사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도 불안합니다. 한미 동맹 흐트러졌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 우리 국민 정말 만족하십니까? 부동산 정책 이 정부 들어서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금 거의 20번가량 나왔는데 그때마다 집값 계속 올랐습니다. 이제 저희 청년들, 신혼부부들, 서민들, 심지어 중산층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수요를 억제하고 세금으로 매겨서 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정책,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와 다름없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1가구 1주택에 대한 지금 종부세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지금 서울의 강남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인하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엉망이죠. 공급은 안 되고 수요를 억제하는데 제대로 되지도 않고 풍선 효과만 나오고 풍선 효과는 수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곳곳에 이 돌출해서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 집 사기 어려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책임의식 가져야 합니다. 네, 정춘수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네, 사실은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여러 국민들께서 실제로 체감하는 그런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부동산 정책 역시 이번 문재인 정부로부터만 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전 정부에서 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라는 식의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이미 올라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집을 뭐 정상적으로 집을 한 채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LTV, DTI 이런 것들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서 말씀하신 또 그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용인, 수지 같은 경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해지면서 오히려 주민들께서는 큰 대로 혹은 교통이 좋은 것은 집값이 올랐지만 그렇지 않은 이 내부 이 안쪽은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 왜 우리까지 조정 지역으로 묶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은 실제로 핀셋 조정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집값이 오른 곳들은 조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조정 지역에서 푸는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인 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통해서 풍선 효과를 제어하고 실제로 투기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충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일 후보자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 정말 안정적으로 좀 펴줘야 됩니다. 때려잡는 거 수요를 이것만 펴지 말고 좀 공급을 확대하면서 그다음에 이 부동산 거래도 좀 원활하게 하게끔 세금도 좀
경감을 해야 되는 이런 정책을 구사해야 됩니다. 공급과 관련해서 이 정부가 작년에 내놓은 게 겨우 이제 3기 신도시인데 이 3기 신도시가 이 계획이 우리 수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일단 이제 이 3도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남 뒤쪽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옆에 있는 저 동탄 밑으로 가 영향이 많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수지 지역에 지금 부동산 가격으로만 말한다면 주요한 전철역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저 신봉동 안쪽이라든지 또 성북도 안쪽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조정 지역을 섬세하게 조정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종부세 문제 얘기하셨는데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를 그렇게 과도하게 매기는 것은 사실은 그 가구의 어떤 그 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그러니까 뭐 부의 뭐 확대라든지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인하하는 것들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말씀대로 종부세를 포함한 세금 제도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변경하는 것, 그다음에 조정 지역을 핀셋으로 구체적으로 또 섬세하게 조정해서 국민들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주택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정춘수 후보자께서 보충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어느 정부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동안 19대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는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은 집값을 엄청 많이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이 LTV, DTI 많이 풀어줬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급 정책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없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가 집값을 얼마나 올렸는지 현 정부하고 비교를 해보면 현 정부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비교해보면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도권으로 많은 인구들이 지금 몰리는 상황에서 가능한 한 공급을 확대하고 또 주택 거래를 좀 활발하게 해서 거래세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부는 계속 세금을 올려가면서 그 세금을 많이 걷어서 지금 현금 살포, 헬리콥터식으로 살포를 하는데 그게 우리 경제에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의문 아닙니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효과가 없다고 이러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쓰는 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4차 산업을 위해서 제대로 쓰는 것들이 중요한데 현 정부는 그걸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3기 신도시가 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연구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를 하려다 보면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정부가 마련해서 거기다 투입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정 후보님도 수지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우리 수지에 예산 들어올 예산이 적어집니다. 우리가 공약하는 교통 인프라 예산도 제대로 받아오기 어려워요. 그런데 3기 신도시가 수지에 별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연구가 부족하다. 그러니 중앙정부는 3기 신도시 하되 수지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토론의 방식을 바꾸어서 정책 검증 토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검증 토론을 위해서 후보자의 공약을 먼저 들어보고 이에 대해서 개별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질문 시간은 1분이고 답변은 2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일 후보자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공약 발표 시간은 3분에 되겠습니다. 이상일의 공약은 이 지도 하나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지 시민들의 품격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수지의 생활 인프라는 그 품격 높은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춰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통 매우 불편합니다. 서울 오고 가는 길 정말 힘듭니다. 용서고속도로 오전 6시 40분이면 벌써 포화 상태입니다. 신분당선 오전 6시 40분이면 성복역에서 앉아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교통 인프라 어떻게 확충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 지하철 3호선
반드시 우리 수지 지역으로 연장을 해야 되겠다. 나아가서 수원의 광교까지 연장을 해서 이 교통의 혜택을, 교통의 증진 혜택을 최대한 수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수소 차량 기지 이전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지하철 3호선을 수지 지역으로 연장을 해서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서쪽으로 우리 교통이 원활하게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제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내년도에 예타를 통과시켜서 4년 임기 내에 착공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수지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고속도로 대체 우회도로 만들겠습니다. 이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거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용서고속도로의 차선 조정을 통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일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용인 내 교통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수지에서 저 기흥의 동백까지 가는 길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동백에 또 우리 구성에 GTX역이 생기는데 그 구성 연결하고 플랫폼 시티 연결하고 성복, 신봉까지 연결하는 이 도시철도도 계획이 진행 중인데 이거를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신분당선 요금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비쌉니다. 이 요금 부담 장난 아닙니다. 용서고속도로 통행료 제가 19대 국회의원 하면서 최대 10% 인하했습니다. 그 용서고속도로 통행료 추가로 인하하도록 하겠고요. SRT 우리 수지와 분당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성남의 하나로마트 부지에 SRT 수지 분당역 신설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수지 죽전 IC 개설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일 후보의 공약에 근거해서 전충수 후보자 질문해 주십시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지하철 3호선은 우리 수지에 굉장한 그 관심사죠. 관심사인데 저는 이미 이제 이 지하철 3호선과 관련해서 그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서 의논한 바 있고 또 4명의 국회의원이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관련한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지도를 말씀하셨는데 동천동, 신봉동, 성북동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역을 다 놓으신다는 얘기인지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역의 역사를 다 설치하는 것이 구간이 굉장히 짧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떤 연구 결과가 반영이 된 그 공약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서울시의 의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울시장을 만나서 의견을 나눴는지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공약을 말로 하는 그냥 공약으로 끝내서는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이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공약 이행 누가 하는 겁니까? 힘 있는 여당이라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민주주의가 만년 여당 허용합니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만년 여당 아닙니다. 미래통합당 과거에 여당 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공약 이행 각 우리 국회의원들 후보들이 각 선거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공약 이행 여당이 하는 겁니까? 여당 후보가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약 이행 누가 합니까? 이기는 후보가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가 한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할 겁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자세,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책임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윤리 무엇입니까? 본인이 약속하는 거 최대한 노력해서 그걸 현실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이 어떤 겁니까?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하는데 리스판스, 응답 플러스 어빌러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능력. 말로만 응답하는 거 책임 아니죠. 능력 있는 응답을 해야 책임을 지는 겁니다. 19대 국회에서 이상일 일과 성과로 보여드렸습니다. 용인에 내려와서
6년 전에 내려와서 2년 동안 19대 국회 일과 성과로 보여드린 레코드가 있습니다. 우리 정춘수 후보님 공범을 보니까 수지를 지키면서 수지를 위해서 일해 오셨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오셔서 수지를 위해서 일하신 내용이 없더라고요. 저 4년 전 선거 때 기흥에 내려와서 일했던 거 다 보여드렸습니다. 왜 공고문에 이런 걸 안 실었은? 네. 자, 이번에는 전충숙 후보자의 공약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춘숙 후보자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네, 정춘숙입니다. 제 그림 한번 봐주시고요. 제 공약은 네, 이상일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상일 후보께서 수지의 정치와 수지 주민들의 삶에 깊은 관심이 없으셨나 봅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이미 그 저의 활동한 내용들을 다 보냈고요. 그리고 우리 수지 주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지하철 3호선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내는 공약은 제가 만 2년, 횟수로 3년 정말 선거 때처럼 지역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저의 그 의정보고서에 실었고 각 역마다 의정보고서 배포했고 집집마다 의정보고서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신다면 수지에 관심이 없으셨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먼저 이 교통은 빠르고 주민은 안전한 그런 수지를 만들겠습니다. 그 지금 용서고속도로 주변에 7만 세대가 더 들어올 건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2 용서고속도로를 지금 착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 관련해서도 제가 이미 작년에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연구 용역을 시작했고요. 올해 연말에 나올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를 연구 용역에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얼마 전에 저희 그 지금 뭐 성남, 수원, 저희 이렇게 네 국회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이 지하철 3호선을 반드시 유치하자 이런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저의 공약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SRT 관련입니다. SRT는 사실은 하나로 부지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당에서 더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분당에 있는 김병호 의원과 함께 SRT를 오리 홍천역을 신설해서 수지 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되어서도 분당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죽전 쪽으로 또 이 동천 쪽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첨단 일자리 그래서 그 용의 동천더 물류 단지를 그 플랫폼 시티와 연결해서 수지 테크노밸리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좀 하면서 용인형 일자리 이런 걸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수지 환경센터를 이전을 통해서 지금 성남의 율동공원 수준의 이 대규모 녹지 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세먼지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수지에는 대규모 공원이 없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더 이상 난개발을 하지 마라, 아파트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춘숙 후보 공약에 근거해서 이상일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정춘숙 후보님 공보물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정치가 수지의 품격을 떨어뜨려 왔습니다. 욕설과 막말 성희롱으로 논란이 되던 분이 떠나자 용인의 다른 지역구에 명함을 내밀던 분이 새롭게 왔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일단 정춘숙 후보께 질문 드립니다. 용인 수지에 몇 년 몇 월에 소위 주민등록을 이전하셨는지 밝혀주십시오. 저는 6년 전에 용인에 내려왔고요. 수지에 온 지 3년 8개월가량 됩니다. 2016년 8월에 저는 수지 시민이 됐습니다. 정춘숙 후보 저보다 한 2년 뒤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정춘숙 후보가 제가 뭐 새롭게 온 것처럼 이야기하시고 정춘숙 후보 수지를 지키면서 수지를 위해서 일해왔다고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 공범을 뒤에 또 제 사진까지 실어놓으신 점도 문제고 용인 서부 소방서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기존에 있는 계획 아닙니까? 예, 답변하면 됩니까? 예. 수지는 외부에서 보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예산을 요청을 하면 사람들은
거기 돈 많은 데인데 왜 예산을 달라고 하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지를 구석구석 다녀보면 뭐 예를 들면 수지 119 안처센터 20년 전 모습 그대로 그다음에 뭐 37만이나 되지만 공공병원도 없고 경찰서도 서부경찰서가 있을 뿐인 이런 곳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8년 3월 7일 날 이사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사 온 날짜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이상일 후보께서 2016년 8월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치적인 활동, 어떤 주민을 위한 활동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선교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된 정치 활동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오자마자 교통 관련한 토론회 했고요. 2번이나. 그다음에 교육 관련한 토론회 했고요. 지난달 작년에는 매달 민원 청취회 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수많은 간담회를 했고요. 그리고 뭐 토론회도 하고 이런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고기초등학교 엘리베이터도 했고요. 뭐 그 상현동에 보도도 바꿨고요. 여러 가지 했습니다. 저는 뭐 언제 왔냐 이런 게 중요하죠. 제가 알기로는 이상희 후보께서 용인정에서 출마하셨다가 안 돼서 일로 이사 오신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그 이전에도 용인 어디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지에서 누가 정말 수지 주민과 가까이 열심히 일해왔냐라고 하는 것을 여쭙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현실에 바탕한 이 공약들을 가지고 수지 주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16년 동안 새누리당 또 뭐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이렇게 되면서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공약에 근거한 토론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해서 두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미세먼지 문제 대응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국내의 영향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충남 지역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어떤 문제를 유발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충숙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워낙 관심이 글로 몰려서 그런데요. 지금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봄철만 되면은 지역을 넘어서 우리나라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서 대기 배출 사업장에다가 그 방지 시설 이런 설치를 좀 지원을 하고요. 산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클린 도시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석탄 산업 발전을 줄여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클린 도시 사업을 전국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용 클린 공간도 마련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미세먼지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도시숲 건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 뭐 분수대 조성, 그다음에 뭐 이끼벽 조성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세먼지의 피해들을 좀 알고 줄이기 위해서는 이 생애 전환기 폐기능 검사 이런 것들을 국민 건강에 좀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건강 검진, 그다음에 생애 전환기 건강 검진 이런 걸 통해서 미세먼지로 인한 폐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습 주송 및 아파트 벽면 녹화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 자동차 미세먼지가 제일 많은 곳이 용인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을 좀 강화해서 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후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숲 조성도 좋고 다 좋은데 원인을 제거하는 게 근본 아니겠습니까?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거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원인에 대해서 아직 문재인 정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과학기지 2018년에 서해 설치됐죠. 거기서 쭉 조사를 해보니 중국발에서 오는 원인이 한 70%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나서 미세먼지 이야기했다는 이야기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중국의 계속 저자세인 거죠.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니 그거 무슨 이야기냐. 중국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책임감을 전혀 못 느끼는데 중국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런 일 하시고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역시 원인 제거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 정말 깊은 용거 없이 탈원전 정책 쓴 거 아니겠습니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화석연료를 쓰는 지금 발전이 5% 늘어났습니다. 2016년 65%에서 지금 70% 됐습니다. 원전 가동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미세먼지 발생합니다. 이 문제도 해결하십시오. 탈원전 정책 폐기하십시오. 네.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을 후보자께 2분씩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상일, 정춘숙 후보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일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난 3년간 행복하셨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 꼭 나오셔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지 시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이 나라를 바꾸고 이 나라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의 공보물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다 전달되어 있습니다. 공보물 찬찬히 살펴보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정말 수지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후보인지 저는 정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물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후보가 제가 수지에 일찍 와서 뭘 했냐고 하는데 정춘숙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셔서 2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셨는데 국회의원 다 공개되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중에 토론회 간담회 하셨다는 말씀과 엘리베이터 설치 하나 하셨다는 말씀밖에 없어요. 저 과거에 19대 국회 때 용인 내려와서 제 레코드 다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용서고속도로 통행료 2015년에 최대 10% 인하했습니다. 그 혜택 누가 받고 있습니까? 수지 시민이 받고 있죠.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신갈당에 있습니다. 수원 인터체인지. 그게 40년 동안 용인의 자존심을 건드린 문제입니다. 그 이름 수원 신갈 인터체인지로 바꾼 사람입니다. 흥덕에 초등학교 하나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부를 설득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 학교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런 레코드가 있어요. 용인의 각급 7개 학교의 급식실, 화장실 시설 다 개선했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42억 가져왔습니다. 이런 레코드를 정춘숙 후보 정말 보여주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국민들께서 이걸 잘 비교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정춘숙 후보자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인 병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후보입니다. 이번 21대 선거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또 우리 수지가 용인병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우리 용인병에서 지난 16년간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또 우리 수지를 정체시키고 발목 잡아온 이런 곳에 힘을 몰아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정해야 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아까 이상일 후보께서 뭘 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세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제가 특교 100억 넘게 따왔습니다. 예, 충분히 일했고요. 그 일로 지금 평가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일 후보께서는 용인에서 신갈에서 시작하셔서 용인정에서 선거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용인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일 후보께서 또 새누리당에 계시다가 탈당하시고 또 반기문 후보에 가셨다가 또 안철수 후보까지 가시는 이런 정치 역정을 보여 오셨습니다. 저는 한 곳에 뿌리박고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정치해온 사람입니다. 제 인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말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물론 공약 지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동안 수지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주변에서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저도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지역 최대의 현안인 지하철 3호선 연장, SRT 오리동천역 신설, 그리고 율동공원에 버금가는 공원 만들어서 우리 수지 주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춘숙을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수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신 후보자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용인시 수지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티보로드 기남방송 스튜디오에서 녹화방송으로 진행된 이 토론회는 오늘 이 방송에 이어 11일 토요일 오후 9시에 한 차례 더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한 표야말로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치권이 지킬 수 있는 약속,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세웠는지 꼼꼼히 살피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